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간밤에 메르스 상황이 또 변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4명이 증가해서 총 154명으로 증가했고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밤사이 또 3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됐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에서 각 분야의 이 전문 패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르스 상황 설명해주기 위해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희 도직구쇼의 큰 형님, 먼저 동아일보 대기자인 심기전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급 게스트는요, 이 의료 분야에서 저희 도직구쇼의 가족입니다. 중앙대 약대의 서울대우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메르스를 포함한 다양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메르스 낙관 모두 빗나갔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있었죠.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최근 신뢰를 잃고 있다. 동아일보 1면에서 지적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중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사망한 3명, 증가한 사망자 3명 중 2명은 방금 말씀드렸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도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된 1면 사진입니다. 두 사진이 참 대비되는데 수도권에서 학생들이 휴업을 마치고 등교를 하면서 열을 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 메르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이 교과 수업 및 방과후 활동이 모두 휴업한다라는 한 초등학교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실렸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생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해외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메르스 확산, 4차 감염 확산.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한편 대구에서도요, 첫 의심 환자가 나왔다라고 경향신문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 첫 의심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도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구시 남구청 소속 직원 김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대구도 메르스에 뚫렸다라는 속보가 오늘 새벽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1면으로 이동합니다. 1면 사진을 보시죠. 자, 휴업 마치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 등교했는데 오랜만에 본 선생님들과의 악수 인사 대신에 손세정제 인사로 대신하고 있는 진귀한 풍경,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사진을 한겨레신문은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 신문은 서울신문인데요. 깨진 메르스 통설 본격화되고 있다. 무엇이? 4차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러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는요, 잠복기가 한 14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4일을 따져 계산했을 때 지난 10일과 11일 이후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야 했어야 될 환자 2명이 13일에 증상이 발현돼서 잠복기 14일 이후에도 메르스가 발현될 수 있다가 증명이 됐습니다. 최대 잠복기가 지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자,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국민 여러분들, 삼성의료원 폐쇄로, 부분 폐쇄로 어느 병원 가야 되나 걱정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안심병원 중 하나로 지정된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이 선별 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을 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정부 메르스 사태에 관련한 웹사이트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 준비되어 있는데, 며칠간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께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밝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골프 여제 박인비가 새로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정일동 기자입니다.
2002년 14살의 나이로 미 주니어 선수권을 제패하며 시선을 끈 당찬 소녀. 이제 골프 여자로 성장한 박인비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웁니다. 마지막 홀 세 번째 샷이 홀컵 1.5m에 붙자 탄성이 터지고 그녀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흐릅니다. 결국 19언더파의 박인비가 14언더파의 후배 김세영을 누르고 단일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이룹니다. 소렌스탐 이후 10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영예. 아울러 세계 랭킹 1위도 탈환하며 스윙 코치인 남편과 기쁨을 함께합니다. 3연승도 해봤고 3년 연속도 해봤고 역사적인 분들과 함께 이름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IMF 시절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으로 시리에 빠진 온 국민에 힘을 준 것처럼 메르스 사태로 불안한 지금 가슴 후련한 쾌거를 이룬 겁니다. 박인비는 2008년 US 오픈 우승을 비롯해 메이저 통산 6승으로 박세리를 넘어 한국인 최다승을 달성했습니다. 현역 선수 가운데 메이저 7승 이상은 줄리 잉스터와 카리 웹, PGA로 넓혀도 14승의 우즈 3명뿐입니다. 한편 공동 9위를 한 김효준은 미국 무대 첫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파3 14번 홀 티샷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오늘 도지쿠쇼는 모처럼 밝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신서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전설을 쓰다 박인비 선수에 관한 이야기 오늘 기분 좋게 준비했는데요. 메이저 대회 3연승 플러스 단일 대회에서 3년 내내 우승을 석권한 단일 대회 3연패 기록. 이른바 3+3. 기록은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 선수가 최초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기록을 세운 박인비 선수. 자, 이 박인비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 유명한 골프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우승 비율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박인비 선수가 대단합니다. 40%. 10번 하면 4번은 박인비가 우승한다. 박세리 선수도 대단했는데 20%였다고 해요. 그리고 호주의 카리웹 17%, 스웨덴의 소렌스탐 선수, 이 선수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14%에 그쳤는데 우리 박인비 선수가 메이저 대회를 3년 내내 싹쓸이했습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도지쿠 큰형님, 심규선 형님. 예. 우리 박인비 선수 대단해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도 골프를 전혀 못 치기 때문에. 골프 안 치기로 유명해요. 예, 전혀 못 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낭자군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길을 살려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골프 낭자들. 박 대변인 어떠세요? 저도 골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일 말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다. 결혼하고 이상하게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결혼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결혼하고 더 잘하는 우리 박인비 선수. 우승하고 나서요. 그 관중들의 환호에 답례할 때 빨간 옷을 입은 한 분하고 같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남편이에요. 신랑이에요. 코치. 코치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자랑스럽고 훌륭하십니다. 예. 남편이 이 스윙 코치. 그러니까 이 박인비 선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 골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남편을 만나서 골프 스윙을 이번에 바꿨다는 거. 저분이죠? 그렇죠. 대단하지요. 특히 이제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56홀을 연속 노보기를 했답니다. 야. 보기를 한 번도 56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기만 하는데. 아니, 보기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보기하기도 힘드는데, 아주 대단한 거고요. 이번에 아시아 선수 가운데서는 최초로 6승.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골프 대회 여러 경기가 있지만 메이저 대회가 있거든. 메이저 대회에서 3연승 했다는 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가 역시 골프 여제다운 이번 다시 1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이 골프 대회가 LPGA 열리면은 10명 가운데서 10등 안에 한국 선수가 한 대여섯 명이 차지해버립니다. 한국이 미국 메이저리그 3위 거의 10명 가운데 절반 한국 선수입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남자 선수는 뭐 몇 명 안 되는데 한국 여성들이 대단하다. 특히 거기에는 정말 선수 김치찌개 끓여주고 선수 운전해 간 엄마 아빠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도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 남편의 외조도 있었지만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김치찌개 끓여주고. 아, 그랬군요. 네, 그다음에 오늘 입었던 흰 바지, 예. 바지도 엄마가 직접 한국에서 데려다가 흰치마. 흰치마도 만들어준 옷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부모의 열성이 만들어낸 한국 낭자들의 승리입니다. 합작품이군요. 네네. 이로써 박인미 선수가 세계 골프 랭킹 1위 타이틀을 다시 뺏었습니다. 다시 복귀를 했고요. 이번 우승 상금이요. 5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억 8,600만 원. 6억 되는 돈을 우승 상금까지 거머쥐었다고 하니까 저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도 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고. 우리 박인미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쭉쭉 뻗어나가서 이 대한민국이 골프를 점령하는 그날까지 박인미 선수가 앞서 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다시 분위기를 잡고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는 이 메르스와 관련된 속보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볼 건데요. 간밤에 메르스 확진자가 4명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확진자는 총 154명으로 증가했고요. 또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 증가해서 메르스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3명 중에 2명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40대 중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도 오늘 그간의 뉴스와는 다른 속보입니다. 이 이야기 저희 본격적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두 번째 뉴스를 확인하시죠.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방호복으로 무장한 의료진도 뚫렸다라는 오늘 기사를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신기선 대기자님, 예. 전신 방호복을 입고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간호사, 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확진을 받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방호복으로 무장해도 뚫린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의료진이 역시 많이 노출된다는 면에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예.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39살 수간호사가 어떻게 해서 방호복을 입고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3일에 결국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1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침이라든가 가래라든가 피 같은 게 튈 수밖에 없고, 결국은 1시간 정도 방호복을 입고 한다는 것을 여기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독면을 쓰고 우위 있고 100m 달리기를 계속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결국 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끝난 다음에 탈진한 상태 속에서 무심코 땀을 닦다가 옮겨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예. 발열이 나면서 자가격리가 되고 검진을 해서 결국은 확진 판정을 받고, 거기에 결국은 접촉했던, 그 수간호사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예. 무려 80여 명이 격리가 되는데, 이 병원의 경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예. 5월 말에 환자가 나와서 50명 정도가 격리됐다가 예. 이제 막 복귀하려는 참에 다시 수간호사가 확진되면서 네. 또다시 80여 명이 격리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병원의 케이스가 됐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오늘 조간신문의 한 장의 사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있는 CCTV 화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그런 장면인데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긴박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메르스 환자고요. 심장이 갑자기 멎은 거예요.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은 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 힘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20분 내내 심폐소생술을 하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결국 1시간 내내 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저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간호사가 결국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부터 가장 먼저 듭니다. 예,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심정지가 왔으니까 환자가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를 단계에 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은데, 예.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을 수가 있고, 땀 범벅이 된 의료진이 이제 노출된 바이러스를 뭐 땀을 닦든가 또는 과다한 그런 이 압박을 하면서 약간 벌어진 그런 마스크 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감염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장갑만 끼고 있어도 굉장히 갑갑해서 무슨 일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갑뿐만 아니라 온 몸에다가 방호복을 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였을 것이고 또 병원 내 감염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맨몸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의료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에 그 무심코 땀을 닦았는데 그거에 아마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요. 너무 안타깝고 이 예. 의료진이 정말 최전선에 있는데 이 의료진을 정말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확진자 중에 간호사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가 총 26명. 이 의료진들의 메르스 확진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대 이 수간호사 확진 판정을 받았던 소식이 알려지자 간호실, 다른 이 간호사들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진들의 어떤 애환이 심각하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 이 자리에 나와 있던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삼성 메디컬 센터의 한 간호사가 식당에 적어오는 그 문구, 우리는 그래도 환자 곁에 남을 거다라고 그 메모를 보고 순간 울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진들이 느끼는 공통의 어떤 공포심 그리고 예. 공통의 의무감 이것 때문에 또 희생을 당하는 건데요. 154명이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총 확진자가. 그런데 그중에 어제까지로 26명이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영하는 게 뭐겠습니까?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쟁으로 치면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예. 최전방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무능함과 네. 뭐 삼성병원 등의 이런 병원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 지원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건양대 병원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앞서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병원을 찾아서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 의료진을 꽉 껴안았는데 애쓴다고 그 병원이 바로 이 건양대 병원입니다. 이 건양대 병원에서 간호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최경환 부총리도 격리될 뻔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네. 다행히 그 의료진이 저 의료진은 아니라서 최경환 부총리는 격리 안 돼도 된다라는 보건당국의 설명인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저런 자세는 굉장히 좋죠. 의료진들 격려해주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현재 문제가 이번에 그 확진 환자로 판명이 난 그 의료진들은 그 외에 거기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었는데도 확진됐다. 이게 이제 지난해 미국서 에볼라 감염 때 방역 완전히 옷을 갖춰 입은 간호사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도 에볼라 때 그랬군요. 네, 그랬어요. 또 스페인에서는 무심결에 간호사가 이걸 입고 얼굴을 만지다가 에볼라에 감염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에볼라 때 가장 최우선 교육시켰던 게 방호복을 입고 벗는 것. 예. 이 교육 수차시켰는데 아마도 우리 의료진들이 아직 거기 익숙지 않았거나 또 이제 급한 마음에 뭐 급하니까 이제 갑자기 뛰어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고 뭐 만졌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의료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의사다, 무슨 어디 병원 의사다 하면은 가족들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의료진들 참 고생 많고 역시 의료진들이 기술도 최고지만은 그 성실성, 그 다음에 책임감도 아주 세계 최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랐는데 박유진 대변인, 네. 최경환 부총리가 껴안았을 당시에 그 의료진들이 메르스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 9일이 언제냐면 이른바 그 정부가 나서서요. 그러니까 4일 밤이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발표하고 막 그 티격태격 했잖아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그러다가 잘해보자. 이러고 손에 손잡고 그러면서 최경환 부총리가 전면에 나섰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과도한 공포심은 좀 뭐 자제합시다. 이러면서 뭐 김무성 대표도 국밥 드시러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적극적으로 예. 뭔가 보여줘야 된다. 혹은 이제 의료진을 딱 끌어안고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는데 그 당시 9일날 뭐 연합뉴스 등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격리병실 입구에서 메르스 격리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을 포옹 격려한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예, 보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치료 중인 의료진은 그 격리병실 안쪽에 계시고 그분들은 그냥 그 이제 최경환 부총리와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잠깐 옷을 입고 계셨던 분들인 걸로 오늘 확인이 됐지만 야당 전직 대변인 박용진은 이거를 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한다. 아니, 뭐 잘하셨습니다. 잘했다. 예, 예. 지금 저기 그 의료진들의 어떤 그 분투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의료진만 분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사람들도 굉장히 분투를 하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계속해서 뚫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뚫렸다는 표현 쓰지 말자. 예, 왜냐하면 그냥 발생했다. 발생했다. 뚫렸다라는 표현은 게으른 사람이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의 그 직원이나 의료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뚫렸다 그러면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발생했다, 전염됐다, 감염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전북도 뚫렸다, 전남도 뚫렸다, 대구도 뚫렸다. 거기 뭐 공무원들 다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뭐 눈에 보이는 거라면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열심히 했는데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면 제가 볼 때는 대구도 발생했다. 라는 표현이 옳지 대구도 뚫렸다는 표현은 조금 좀 뭐랄까 그 사기에 좀 문제가 있을지 않은가 하는 게 역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서 동아일보도 뚫렸다는 표현 썼었는데 저는 뭐 그런 자세히겠네요. 이제는 발생했다 정도로 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제 메르스 확진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출력문을 통해 좀 확인하시죠. 150명이었습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사망자는 또 늘었고 19명이 됐고 확진자도 154명이 됐는데요. 설대호 교수님, 오늘 발생한 확진자 3명 중 2명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건강했던 환자였는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사망자 중에 4명 이상은 적어도 질병이 없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사망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뭐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건강하고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자연 치유가 되거나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쉽게 회복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 아니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아무 질병이 없었던 의사, 30대 의사도 그랬고 평택 경찰관도 그랬고 건강했다고 해요 평소에.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상황이 악화되는지 그 말도 못 믿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 케이스 중에 몇 케이스는 예외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분들이 생겼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도 걸리면은 뭐 마치 기저질환이 있는 정도로 대규모의 참사가 날 거다. 이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설명했던 내용들.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는 메르스의 낙관이 무참히 깨져버렸다. 적중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1면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좀 관련이 깊습니다. 옆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발표했던 첫 번째 내용. 저희 돌이쿠쇼에서도 앞부분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전파력과 관련돼서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약하다. 좀 가까이 볼까요? 감사합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약하다라고 했던 설명이 슈퍼 전파자 1명이 60명 이상 감염되면서 보건당국의 저 설명은 틀린 것으로 밝혀놨죠. 전파 범위 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해야 감염이다. 10m 떨어진 병실에서 환자 발생 5분 접촉해도 경변이 감염이 됐다. 저 말 역시 틀렸다. 세 번째, 3차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낮다. 거의 없다. 틀리게 발견됐죠. 틀리게 증명됐죠. 16번째 환자로부터 3차 감염 시작. 4차 감염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차 감염까지 나왔으니까요. 저는 보건당국 설명할 때 3차 감염, 4차 감염 거의 없다. 이 설명을 거의 이 확신을 수차례 들어서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설명조차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감염률이 낮다. 30, 40대 확진자가 약 32%다. 이 설명도 맞지 않죠? 그리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어야만 치명적이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35번째 의사와 119번째 경찰 30대
현재 안타깝게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51번째와 81번째 환자도 사망했고 오늘 여기에 2명의 환자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도 사망할 수 있다. 그리고 잠복기는 최대 14일이다. 라고 WHO의 설명대로 보건당국은 굳건히 믿었는데 146번째 환자가 17일 뒤 발병을 했습니다. 이 설명도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보건당국이 밝힌 것 중에 남은 것은 지역사회의 전파 사례가 없다라는 것인데 설 교수님, 예. 지역사회에 전파 없다. 그 말은 믿어도 됩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좀 비춰주십시오. 예. 젊은 층의 감염률 낮다. 이거는 조금 이 패널에서 보여주는 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 감염률이 낮은 게 아니고 사망률이나 또는 중증을 앓는 게 낮다고 보는 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건당국에서 애초에는 젊은 층은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도 설명했었어요.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예. 말하자면은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젊은 분은 노출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이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염률은 낮을 수 있지만 병증을 앓거나 심각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은 나이 드시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낮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 기저질환이 치명적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몇 분 지금 사망 사례가 나오니까 일반화되어서 젊은 사람도 치명적이냐 아니냐. 그런데 젊은 분이 나이 드시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면 국민들께서 분명히 보실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런데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없으면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거의 낮다. 낮는 이런 건 설명은 사실입니다. 예, 나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케이스가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이 초기 국면에서 너무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4명인데 아직 일반하기 이르다. 그렇다면 마지막 지역사회 감염은 없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이틀 전부터 막 시작됐다. 이렇게 아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요? WH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기보다는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산발적 지역 감염의 사례로 평택 경찰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앰뷸런스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와 동행자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감염의 시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부 당국은 그것마저도 통제 가능하고 내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는 그 응급차 운전자와 또 옆에 보조 요원이 병원 내 감염이다. 지역사회 감염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감염이 됐냐 하면 앰뷸런스를 탄 환자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 바깥쪽에서 일단 일어났고 이분들이 환자를 통해서 감염이 됐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 중에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을 전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감염은 매우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한 이틀 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당국의 설명이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신 건데 박윤진 대변인. 네. 지역사회 감염이 이틀 전부터 시작됐다. 전문가께서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뭘 강조하고 예. 싶은 거냐면 통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이게 파악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 바깥에서 이송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면 그 지역 감염이라고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는 평택경찰 이분 같은 경우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얻은 거냐 이건 모르는 거죠. 워낙에 이 평택경찰의 활동 반경이 이제 넓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로 병원에서만 계속 파악했거든요. 보건당국은. 예. 근데 병원 안에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럼 병원 바깥입니다.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계속
위중한 상태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설 교수님 말씀이 이틀 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WHO가 얘기한 것처럼 산발적이고 국소적으로 진행됐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너무 웃긴 게요. 지역사회 감염이 도대체 몇 명이 돼야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인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격리자가 몇천 명이 됐고 지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감염됐으니까 이건 병원 내 감염이다. 진짜 말장난하는 거죠. 응급차 안에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응급차 안에 있는 사람들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실에서 선생님이 감염됐으면 학생한테 옮길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당국이나 우리 정부는 메르스 괜찮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좀 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르스 걸린 거 아니야? 바로 이게 공포심인 거죠. 다른 예. 게 아니라 지금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는데 메르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바로 공포심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는 감추고 있고 또 여기다가 공포심을 갖는 국민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왜 자꾸 공포심을 조장하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도대체 몇 명이 감염돼야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정할 겁니까? 저는 환자가 있으면 거기는 감염이 되는 거고 그게 병원 밖이든 병원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위기 대응 방식에 몇 가지 그 원칙 같은 게 우리 생활에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정보 공유 안 한 것은 명백한 예. 거짓말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가 거짓말을 해당한다. 왜냐하면 예. 해당되는 거죠. 공유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게 뭐 발표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격리가 이 사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모든 걸 다 격리에 치중을 해야 된다. 본질이 그거다. 예. 그 다음에 제3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실패를 했고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역사회 감염 이 부분은 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대응 방법 중에 예.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예. 제3의 플랜을 만들어라는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그렇다면 그러니까 상정하지 못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초기 상태에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먼저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전문가나 코멘테이터가 아니라 정부라는 거죠. 예. 정부가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거 뭐겠어요? 뭡니까? 자존심 내지는 부이기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마음속에는 밑에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지만 이미 그 상태는 넘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따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3의 방법을 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사실 초창기에 완전히 거의 망하다시피 하다가 예. 뒤늦게 쫓아가서 그래도 요즘 조금이나마 그래도 정보가 공유되면서 약간 좀 안심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선제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시하자. 예, 이런 예. 말이요. 제가 여기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을 가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대통령께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셔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네. 것을 강력히 드라이빙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정확한 정보에 예. 접근하시기를 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새로 실행하겠다라고 세운 정부 정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두고 잘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메르스 안심보험을 만들겠다. 외국 관광객들이 사망했을 때는 한국 정부가 1억을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을 널리 홍보하자.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의 메르스 보험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배 변호사님? 정부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전부 취소되고 있잖아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거의 취소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한국에 찾은 외국인이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 여행 경비 지원 또는 사망 때는 최대 1억 원 보상을 하는 한국 관광 안심보험을 개발키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어제 정부 대책이 나온 건데요. 이게 정부 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초절정 개그다. 아예 예. 한국은 메르스라는 광고를 해라.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문화부에서는 또 여행업, 호텔업, 관광법상 관련된 업을 뭐 특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도 10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해결 방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메르스를 메르스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경제 문제랑 연결해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르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마치 이것 때문에 나빠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는 이전부터 계속 나빠 있었어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언제 활성화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출구 전략처럼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관광업계 지원해주겠다. 예. 이런 보험을 만들겠다. 이런 보험 만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병원 예.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관련해서 격가지 토크로 잠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하락세입니다. 6월 1일에는 44.7%였는데 긍정 지지도예요. 15일 들어서 34.6%로 떨어졌다. 10%포인트 정도가 훅 빠졌어요. 3주 내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10%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잘 못하고 있다라는 반면에 3주 동안 20%포인트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좀 격가지 토크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메르스 보험, 안용환 의원님. 네. 이 메르스 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부에서 무슨 일 터지면요.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무관들한테 아이디어를 내시면 야 우리 부서에서 뭐 했다 그냥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예. 이때에서 A 부서라는 걸 했는데 B 부서는 우리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전 강요들 각 부처에서 그 말씀에 따른 대처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굳이 1억을 안 주고 또 굳이 뭐 치료 안 주셔도 다 여행자 보험 들고 옵니다. 여행자 보험 들고 오면요 전부 다 치료할 수 있고 전부 다 그 보상금 받습니다. 그래서 예. 굳이가 안 해도 되는데 뭐 진중권 교수가 그 말은 맞다고 봐요. 한국의 메르스 공을 알리는 것이냐.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것인데 아마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기 위한. 이거 숟가락 얹은 거다. 네, 난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고 특히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은 맞아요. 지금 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은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10만 명 중국항에 안 옵니다. 명동 가보세요. 텅텅 비었습니다. 제주도 텅텅 비어요. 그럼 누구냐? 가장 피해보는 건 자영업자 서민들입니다. 아니 지난 주말에 안용환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명동거리 청소하는 활동하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없어요 관광객이? 없어요. 가장 피해보는 것은 명동 거리에서 길가에서 음식 파는 서민들입니다. 그분들 지금 피해가 커요. 현재 10만 명이 안 오면 야 2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납니다. 2조 6천억.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기 어려움을 가장 것은 지금 내수가 살아나지 않다는 것,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내수와 소비를 일정 부분 뒷받침해 줬던 것이 중국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마저 안 오니까 큰 결정타를 입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메르스 보험은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 무슨 뭐 메르스 보험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사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울림이 나빠요. 사망할 때 1억 준다. 그러면 관광 오고 싶다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마음이 때는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잘못됐고 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보험은 역시 빨리 종식시켜서 대한민국이 재난을 통제 가능한 국가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예.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돈 1억 준다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최경환 부총리와 관련해서 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앙정부와 특히 청와대가 뭔가 좀 미진하다고 하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예. 중앙일보 이제 이철호의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판단이 이렇게 전혀 오판이고 계속 늦었다는 거예요. 상황 오판 첫 번째, 5월 28일 오후에 이제 확진자 7명이 나왔다. 그런데 이 6월 1일 날 첫 언급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국회법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처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대통령에 대한 대면복은 6일 뒤에나 했다 이거거든요. 뭐 그리고
메르스와 관련해서 처음 그 이제 민관 합동회의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게 네. 아니라 뭐 좀 더 알아보고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합법을 진행했던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괴담을 단속하겠다고 해서 엉뚱한 이제 헛발질을 하기 시작했고 분수령이 4일 밤에 박원순 시장은 막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막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에서는 뭘 했느냐. 그러니까 국회법 관련해서 유승민 이거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그 언론사에 전화 돌리기 바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신이 딴 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결정판은 그저 어저께입니다. 네. 동대문에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당연히 좋았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도 고마워하고요. 그런데 저도 대변인에 맡고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도 여당의 대변인 해보셨습니다만 아니 무슨 브리핑을 그렇게 합니까? 브리핑 내용이 뭐냐면 청와대 대변인이요. 대통령이 나타나니 시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 찍고 대박 대통령 화이팅 이렇게 했다는 브리핑을 줄줄줄줄 제가 그거 읽다가 낯이 뜨거워가지고요. 예.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시는 민경구 앵커 자기가 지금 땡전 뉴스 때 9시 앵커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과 언론을 어떻게 엮어줄 거냐 포인트를 잡아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 신기 경험만 하고 있는 나쁘끄러운 대변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예. 청와대에 충신이 아무도 없어요. 충신 없으면 다 간신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어쨌든 충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쓴 이야기를 못하는 예. 거 아니냐. 대통령 신기만 자꾸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씁쓸해요. KBS를 제외하고 다른 언론사의 메인 뉴스도 땡볕 뉴스 안 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야당에선 그럴 거면 정부부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원순 시장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로 혐의로 피소가 됐다. 배승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 5일 박 시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검사실에 배정이 되고 아직 수사 착수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소재 35번째 환자, 그 개포동 그 재건축의 행사를 참여해서 1,500명한테 예.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해서 그 취지를 밝힌 문제점을 이제 허위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해당 의사가 참여한 그 시점에서는 좀 증상이 경미하고 아직 확정 판정을 받기 전이었는데 증상이 심하고 또 자가격리였던 상태에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박원순 시장의 그 브리핑에 대해서 아마 그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수사는 전인데요. 문제점은 이제 검찰에서 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죠. 예. 근데 사실 검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수사도 늦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의 손발이 된 마냥 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이 사태를 좀 이끌어가는 면이 없지 않잖아요. 그 발표 이후에 정부가 좀 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게 예.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공포심에 떨고 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인 것처럼 박원순 시장을 매도해서 예. 물론 뭐 이 의사 확진 판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기자회견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사까지 착수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심기전 대기자님. 예. 물론 박원순 시장이 그 35번째 환자에 대해서 동선까지 공개하면서 메르스 증상이 없었는데 1,500명이 위험하다라고 한밤 브리핑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배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일단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지금이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제가 쓰는 뭐 조그만 칼럼에 이미 언급을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 심야 회견한 거에 대해서 팩트 사실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하냐는 부분을 알려준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더군다나 수적으로 부려야 될 서울시장이 머리를 치는 그런 사태를 만든 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족이 머리를 치는 형국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자체인데 얼마든지 그 행정력과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시장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정부가 예. 그것을 늦게 함으로써 결국은 시장이 머리를 치는 수족이 머리를 치는. 수족의 머리를 치는 그런 부분이 벌어진 데 대해서 먼저 정부가 반성하는 게 순리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경향신문 기자죠. 박원순 수사 착수. 아마 다른 언론은 다 경향신문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야마 잡은 기사, 전형적인 야마 잡은 기사라고 그러는데. 야마는 일본말. 네, 이건 주제.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진 기사다. 예. 근데 이 기사만 보면은 마치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네. 식의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기사는 아마 제 추측인데 이 정도일 겁니다. 지난 4일 날, 그 무슨 뭐 의료 뭐 하는 시민단체, 저 잘 모르는 무명의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단체들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제발 본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검찰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 한번 알리기 위해서 검찰 고발 많이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지 간에 그런 유의 하나를 보고 검찰은 사실 이거 수사하기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 기자가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겠냐. 그럼 당연히 수사해야지. 고발을 들어온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해야지 하니까 수사 착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이멘트가 나와요. 고발장을 검토해봐야 다음 수순을 결정할 수 있다. 예. 고발장도 아직 안 본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자는 야마,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핵심을 의도선을 가지고 쓴 야마는 일본말. 자꾸 야마밖에 안 제가 기자 생활 때 익숙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 기사는 그런 류의 기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 별로 의미가 있는 기사는 아니에요. 만약에 의미 있는 기사라면 전 원리 다 썼을 것입니다만은 경향신문만 썼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가 있는 기사가 아니고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누구나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수사는 제가 보기에는 고발단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홍보성 고발이었고 이 수사는 무혐의로 끝납니다. 의미 없다. 한 두세 달 후에 무혐의로 끝납니다. 역시 전직 언론인 출신의 예리한 어떤 그런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당이 서울시장 때릴 때냐? 이런 비판에 동의합니다. 성시훈 기자입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와 관련해 과도한 공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과학으로 퇴치할 수 있지만 공포를 악용한 선동정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소장파 모임에서도 박 시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흑색 선전을 일삼고 계급 갈등까지 조장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한 137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비정규직 모두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서울시의 조치를 비판한 겁니다. 박인숙 의원은 정치 노름도 분수가 있는데 기가 막힌다. 나쁜 사람이라며 가세했고 이노근 의원도 메르스 사태를 엎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당 일각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의 박 시장에 대한 비난과 견제가 오히려 박 시장을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박윤지 대변인, 예. 공개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좀 과하네요. 그러니까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뭐 사람 죽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정치 노름도 유분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쇼잉 하신 거 정치 쇼다, 정치 노름이다. 왜 그 정부가 저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나서서 뭘 하는 겁니까?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의 서울시 전체의 방역 관련 최고 책임자는 박원순 시장입니다. 아까 우리 심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족이 머리를 치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과 관련해서요. 왜 여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잘 돌보고요. 또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왜 당정청 회의 안 하냐고 데모도 하시고 그래야죠. 청와대 앞에 가서. 왜 당정청 회의 안 해요? 한 번도. 아무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미워도 그렇지 대통령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 잡을 게 아니라 메르스를 잡으세요. 메르스를.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은 언론과 시민,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면 될 일인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메르스를 잡는 일에 일단은 최우선을 하시고 정치적인 비판은 잠시 미뤄두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북한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메르스를 잡기 위해서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돌직구 신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메르스 뚫리면 끝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손효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남조선의 메르스 전염병 감염을 경고하였으나 동족 대결 책동에만 몰두해온 괴뢰 패당에 의해 무시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정부의 메르스 예방 자료와 열 감지 카메라를 요청하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 개성공단이 메르스로 인해서 어떤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데는 김정은의 두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에볼라 확산 당시 외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까지 격리시켰는데 이번에도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라며 불호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여건이 취약해 메르스가 전파될 경우 막을 힘이 없어 자칫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북한은 중동 지역이나 우리 측의 메르스 발생 지역을 들렀던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북한에서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 방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조간신문에 그 사진이 보도되고 있기도 한데요. 북한의 전염병이 돌면 정권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북한 전문인 안윤환 의원님, 북한도 이 메르스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북한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뚫리면은 끝장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예. 방역 시스템 이런 보호 장구가 없습니다. 당장 개성공단의 죄송합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한테 줄 마스크가 북한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마스크 달라. 개성공단에서 각 기업마다 이제 열 감지 장치, 체온재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 할 정도입니다. 북한 뭐 의료 시설이 열악하다는 거 뭐 익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 전염병이 번지면은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정권이 붕괴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볼라가 한창이던 시절에 김영남 국가 주석이죠. 예. 상징적인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 당 서열론 제2위. 김영남이 해외에 갔다 왔을 때 그 사람은 3주 동안 격리를 했어요. 북한 그 정도입니다. 예. 따지질 않아요. 그냥 격리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곧 있을 하계 유니버시아드. 예. 북한이 지금 여기에 참가 신청을 내지 않고 있어요. 무서워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감염돼 가서 북한 다시 전염시킬까 봐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 북한에서는 뭐 약뿐만 아니라 간호시설, 사실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사를요, 일회용 주사를 여러 번 씁니다. 그것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마취제가 없어서 마취제 없이 수술도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염 번지면 수습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 교수님, 네. 사실은 이 전염병을 대처하고 전염병을 잘 극복하려면 그 나라의 의료 수준과 의료 실력이 중요하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위험하겠네요, 그럼. 예,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뭐 북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이 현재도 문제가 되어서 예.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죠. 폐결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아까 안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 문제가 되면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국내 정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는 용서 않겠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막말하면 공천 안 줘버리겠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이다. 혁신위원들은 문재인 대표 전위부대 같다. 최소한 4개 그룹에서 분당이나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고위원들과의 자리에서 불신과 분열의 막말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친노계 김경엽 의원의 세작 발언을 비롯해 중도 비노계인 조경태,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막말 등 해당 행위에 대해선 공천에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며 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의 길에 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도 밟고 가겠다라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하지만 중도 비노계는 반발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친노 비판 발언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박지원 의원은 당 내외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인데 막말과 분열의 사례로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김경엽 의원을 출당 조치시켜야 믿을 수 있겠다고 불쾌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당원들은 김경엽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 비노가 새누리당의 세작이다. 간첩이란 표현도 아니고 세작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앞으로 막말하면 공천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대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이 세작이다라고 표현한 야당 의원과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발언.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그 유치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유치한 수준의 대표적이다. 제1야당의 어떤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말 막말하면은 안 주겠, 공천 안 주겠다. 용서 안 하겠다는데 사실 이건 빨리 우리가 졸업해야 돼요. 졸업하고 사실은 이게 좀 중앙일보 기사에 이제는 바로 나온 건데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막말하면 공천 당직 인사 불이익 주겠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저기 법안 잘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감동 주면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알파를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때가 우리나라도 훨씬 지났고 그것이 지금 국민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지금 정치권만 사실은 밑에 떨어져 있지 국민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 또는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만 자기들의 리그를 속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국민은 훨씬 그걸 뛰어넘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당에서 좀 인식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비노 의원들을 새누리당의 간첩으로, 세작으로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어도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내에서 무슨 당간의 간첩이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제 김경엽 의원 말도 안 되지만은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참 이해가 돼. 전 일단 생천합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지금 누가 당 대표입니까 지금? 아니 누가 당 대표냐? 공천 당직을 주지 않겠다는 혁신위원장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은 룰을 만듭니다. 원칙만 만들어면은 이것이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그게 당원 당규 개정해서 만드는 거지. 누구한테 공천 안 주겠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 회의 화면에 나온 회의도 최고위원이 3명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위원장이 지금 가져온 것 첫 번째 회의에도 지금 저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별 당내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네. 이야기입니다. 3명밖에 안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그런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공천을 주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전 월권 행위도 굉장한 월권 행위입니다. 저런 월권에 가능하게 한 당 분위기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정확히 말하면은 최고위원회 자문인 기구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혁신 해봤지만은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게 현재 입법화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화라든지 또는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공천 안 주겠다, 당직 안 주겠다. 있을 수 없는 월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좋다고 호응해주는 문재인 대표도 참 깝깝합니다. 사실 야당에서 박유진 전 대변인 이런 말씀 드려서 안타깝지만 막말이 많았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 최근에 막말해가지고 징계받은 것도 얼마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막말 비슷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처음일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심재 기자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한국 정치도 그렇고 제1야당 수준이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만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문희상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했었던 말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개작두로 치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의 상처를 입히는 막말 그리고 언사 이런 경우에 당에 해당 행위를 하면 개작두로 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개작두를 구경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근데 심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개작두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하신다면 부끄럽습니다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거기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쭉 정리해놨거든요. 그 각각의 혁신 과제가 잘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문재인 대표도
온 힘을 다 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혁신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내 대표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떤 각오를 믿어볼 생각입니다. 늦게나마 막말이 좀 뿌리 뽑히기를 한국 정치에서 여야할 것 없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서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분 기억하십니까? 신서동 그 사람 고 이수연 씨입니다. 이수연 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안용환 전 의원님 누굽니까? 많은 시청자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이죠.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구하고 숨진 의로운 남자, 의로운 대한민국 청년 27살 당시 이수연 씨입니다. 이수연 씨가 그 당시 그 행동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거든요. 일본인들을 충격을 줬습니다. 내가 목숨을 던져서 그것도 외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 딴 나라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 증진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정말 의로운 대안의 남아였죠. 그런데 이수연 씨의 부친 이성대 씨가 이번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장 우길상 광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훈장 받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성대 씨는 그 이후에도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장학회를 만들어서 LSH라고 이수연의 그 머리자를 딴 LSH 아시아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본의 유학원 아시아계 학생들 639명에게 장학금 줬다고 합니다. 또 전번에 그 대지진 때는 사비를 틀어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한. 그래서 현재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의로움을 계속 알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번에 훈장을 줬습니다. 이수연 씨 이야기는요. 당시에 도쿄 특파원이었던 심규선 선배, 심규선 대기자님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이수연 씨 당시 26살 사진도 나왔는데 정말 잘생겨서 우리 저 도식구쇼 여자 PD님이 너무 잘생겼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제가 도쿄 특파원을 하면서 2번 정도 헐레벌떡 뛰어간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이수연 씨가 신오구구역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헐레벌떡 현장에 달려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그 훈장을 받은 분 이성대 그분도 거기 일본에 와가지고 상주 자격으로 이제 맞았을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의연하셨고 그 다음에 남매가 둘이 있어서 아들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의지하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의연하고 해서 그 당시에 후쿠다 야스오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분 관방장관 그다음에 외무부 장관까지 와가지고 조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연하시고 지금 사실은 누가 의인이 나고 나서 그 의인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부각되는 그 부분 중에는 역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들의 그 뜻을 잘 살린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훈장은 당연하다. 이 우길장이라는 거는 그 국가나 그런 공공기관한테 잘한 분한테 주는데 그런 면에서는 하여간 좋은 훈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의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탄한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의인은 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죠. 잠깐만요. 네, 오늘 돌직구쇼 메르스에 관한 뉴스 속보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인 이수연 씨에 대한 기사, 아버님이 일본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는다는 이 가슴 따뜻한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의인은 많다, 대한민국에 의인은 많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도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다양한 뉴스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